사람들은 흔히 좋은 요양원을 찾는 일이 집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좋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싼 가격, 최신식 설비,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과연 부모님의 평안을 보장해 줄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요양원 원장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그는 노인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요양원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그는 사직서를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만성적인 살인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그곳이 결국 노인들이 침묵 속에서 하나둘씩 사라지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왜 전문적인 돌봄 시스템이 오히려 노인을 짓누르는 거대한 소나기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그곳이 안전과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님을 차가운 시스템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웰니스 라이프 웰네스. 오늘은 희망이나 감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만을. 여러분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요양원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4살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저를 서울의 한 종합병원 간호부장으로 기억할 겁니다. 사실 저는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병동에서 링거를 놓고 약을 바르고 침대를 밀며 40년 넘게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이제 좀 쉬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를, 특히 노인들을 계속 돌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결심은 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어머니는 일산에 있는 안심요양원이라는 곳에 계셨습니다. 방은 비좁았고 침대 하나와 플라스틱 탁자, 그리고 반쯤 열리는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침대맡에는 작은 쪽지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영수야, 내 늙음이 헛되지 않게 해다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 8글자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손을 떨었습니다. 평생 글씨가 흉하다며 펜잡기를 꺼리셨던 어머니가 노안으로 흐릿한 눈을 비비며 생애 마지막 날 남기신 그 정갈한 한 줄. 저는 그때 맹세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쓸쓸하게 늙어가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해 제 나이 60이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 수면 장애, 무릎 관절의 퇴행까지. 야간 근무가 점점 버거워질 무렵 병원의 근무 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첫 퇴직금을 받은 날 저는 마포구 공덕동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30년 넘게 살던 낡은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12억 8천만 원. 의료 분쟁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뜻밖의 받게 된 보상금 4억 2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노후 자금 3억 5천만 원. 이 모든 돈을 끌어모으니 얼추 20억 5천만 원이 되더군요. 저는 그중 13억 원을 투자해 막 시작하려는 요양원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 이사는 의료 포럼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외국계 기업 출신으로 논리정연했고 양복을 입었지만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함께 한국 최고의 요양원을 만들어 봅시다. 부장님은 전문성과 운영을 맡아주시고 저는 건물과 설비, 재무를 맡겠습니다. 그는 한국의 실버 산업 시장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라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면서 그 감동을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돌봄을 정교하게 설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복잡한 재무 모델은 잘 몰랐지만 그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우리는 늙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늙음을 길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양평 한적한 교외에 버려져 있던 옛 요양병원 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했습니다. 7층짜리 건물, 1층은 주간보호센터, 2층부터 6층은 입소생활관, 7층은
옥상 정원으로 꾸몄습니다. 저는 모든 방이 적어도 10평은 되어야 하고 창문과 개별 욕실이 있어야 하며 햇볕이 잘 들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늘 푸른 낙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가 무언가 다른 걸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과거 대학병원에서 가장 신뢰했던 후배 간호사를 부원장으로 영입했고 은퇴한 대학병원 영양사님께 전화해 영혼이 담긴 식단을 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일 점심은 일식 3찬에 국 하나, 뿌리 채소와 신선한 잎채소, 제철 식재료를 꼭 넣기로 했죠. 매주 수요일에는 과일이 들어간 화채를 디저트로 내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뒷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직접 채소를 가꾸게 하자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곳이 비록 호화롭지는 않아도 적어도 집 같은 느낌, 병원도 수용소도 아닌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진짜 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처음 보던 날, 서쪽에서 비치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따스한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뒤로 자전거를 탄 꼬마가 지나가다 멈춰서서 여기는 노인들 놀이공원 짓는 거래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웃으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낙원이라는 두 글자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요. 늘푸른 낙원이 정식으로 문을 연 건 이듬해 3월. 봄 기운이 돌고 개나리가 막 피어오를 때였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개원 다과회를 열고 붉은 현수막 2개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경로요친, 다른 하나는 존엄한 삶, 선택 있는 노후. 첫 입소 어르신은 13명이었습니다. 82살의 김말순 할머니부터 가장 젊은 68의 박 형님까지 뇌졸중 후 재활을 위해 오신 분, 경증 치매가 있는 분, 그저 혼자 사는 적막함이 싫어 말벗을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모든 입소자에게 번호를 붙이지 않고 이름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면 방문에 붙은 사진을 보라고 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저는 김말순입니다. 트로트를 좋아하고요.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간호스테이션의 표준 운영 절차, SOP도 새로 썼습니다. 매일 3가지는 절대 생략하지 말 것. 아침 문안 인사, 점심 식사량과 맛 확인, 그리고 저녁 취침 전 건네는 한마디. 그 한마디는 주무실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오늘 웃을 일이 있으셨나요? 였습니다. 우리는 1층을 공동식당으로 바꾸고 매일 오전 11시 반이면 이문세나 조용필의 옛 노래를 틀었습니다. 식판은 병원용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나무 무늬가 들어간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집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영양사님은 사계절에 맞춰 식단을 짰습니다. 봄에는 달래된장국과 봄동 겉절이, 여름에는 오이냉국과 닭백숙, 가을에는 토랑국과 버섯볶음, 겨울에는 팥죽과 동치미. 식사는 몸을 보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의 일부다. 저는 이 문구를 영양실 화이트보드에 적고 자석으로 고정해 두었습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가족들의 방문을 권장했고 매주 목요일에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을 초대해 율동을 하고 동화책을 읽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보며 손주 어릴 적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 우리는 텃밭까지 일구었습니다. 저와 거동이 괜찮은 어르신 몇 분이 장화를 신고 삽을 들어 뒷마당 잔디를 걷어내고 상추와 방울토마토, 가지를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웃는 노인들의 얼굴은 아이 같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이게 진짜 양로, 사육이 아니야 라며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푸른 소식이라는 소식지를 이틀에 한 번씩 발행해 그날의 식단과 간호사들의 사진, 어르신들이 쓴 짧은 신화 일기를 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정 선생님이 쓰신 글귀입니다. 나는 이곳이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오늘 심은 토마토 모종이 내게 말했다. 곧 열매를 맺겠다고. 저는 그 소식지들을 하나하나 파일에 모으며 언젠가 낙원의 시라는 책을 낼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최 이사는 예산안을 넘기며 무심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고 식자재비도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효율성을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 김 원장님도 조정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죠. 제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지만 그는 태블릿 PC 화면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낙원 안에서 처음으로 원가라는 단어를 듣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호님은 개원 4개월 차에 입소하셨습니다. 당시 79, 꼿꼿한 허리에 중간 체격, 스스로 옷매무새를 단정히 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첫날 그는 다림질이 잘 된 카키색 셔츠를 입고 바짓단은 칼같이 접혀 있었으며 구두는 약을 2번이나 먹인 듯 반짝였습니다. 왕년의 우체국장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소개를 할 때 눈빛에는 무시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민석 씨가 양복 차림으로 옆에 서 있었는데 꽤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파킨슨병 초기 증세로 손만 조금 떨리실 뿐 다른 건 괜찮습니다. 워낙 깔끔한 성격이고 체면을 중시하셔서 험한 말은 안 하시지만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속에 담아두시니 신경 좀 써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가에 서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모서리가 다른 걸 보니 수십 년은 좋게 된 물건 같았습니다. 그는 누가 그 가방을 건드릴까봐 걱정되는지 한 손으로 가방 뚜껑을 살며시 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권하자 그는 마시지 않고 눈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이곳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했죠. 직원이 그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3층 1구역 7호실 307호. 침구는 정돈되어 있었고 환영 문구와 작은 스킨답서스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입소자의 개인 물품에 방수 라벨로 호실 번호를 붙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세탁물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대부분의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정호님은 간호사가 자신의 보온병 밑바닥에 307이라고 적는 걸 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움츠리며 손끝을 떨었습니다. 이어 그가 서랍에 넣으려던 책, 백범 김구 선생의 일지를 꺼내자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책에도 호수 붙여드릴게요. 다른 분이랑 섞이면 안 되니까요. 그 순간 책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CCTV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입소 절차가 끝나고 아들이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꼬리표 붙는 걸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조심해 주세요. 집처럼 편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 제발 감옥에 들어온 기분 안 들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순찰을 돌며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얇은 이불을 덮고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누워 있었고 그 낡은 나무 가방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틈으로 옛날 흑백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우표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자 그는 정중하지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정작 수첩에는 내 이름 대신 번호를 적는 겁니다. 그건 웃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호님이라는 이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후 저는 내부 업무 일지에 307호 기분저조 활동 의지 없음이라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서식 양식을 수정해 호실 번호를 모두 이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균열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식자재 예산이 비합리적입니다.
최 이사는 태블릿 화면을 두드리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1인당 하루 식비 원가가 평균 6,000원입니다.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프로젝터 화면에 뜬 숫자들. 도미살 1kg, 소고기 양지, 신선 채소. 그 모든 항목 뒤에는 그 음식을 잘 드시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맛이고 기억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묻자 그가 답했습니다. 대부분 대형 위탁 급식 업체와 계약합니다. 진공 포장된 반조리 식품을 받아서 데우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한 끼 원가를 3,000원대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가격이 아니라 맛이 떠올랐으니까요. 원가를 낮추면 김말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달래, 된장국도, 정 선생님이 드시던 대추 삼계탕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맛의 기억은 벽에 걸린 그림처럼 떼어내지고 텅 빈 못자국만 남게 될 것입니다. 최 이사는 제 침묵을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품질 신경 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입실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매달 적자예요. 이상도 좋지만 일단 이곳이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1차 식자재 구매 조정을 확정했습니다. 제철 메뉴 삭제, 국물 육수 간소화, 중앙조리실, CK에서 공급하는 B급 식자재 사용, 주방장이 화를 냈습니다. 원장님, 이게 밥을 짓는 겁니까? 사료를 배급하는 겁니까? 저는 그저 일단 해보고 반응을 봅시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첫 주, 식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국에서 향긋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식판 위에는 조미된 콩자반, 냉동 브로콜리, 밀가루 함량이 높은 어묵볶음이 올라왔습니다. 국물 위에는 정체불명의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정호님은 첫 술을 뜨다 멈췄습니다. 원장님, 이 갈비탕에 왜 고기는 없고 뼈만 있습니까? 제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기를 푹 고아서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갔어요. 씹기 편하시라고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는 말없이 밥을 국에 말아 한쪽으로 밀어두고는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간호사들은 다수의 어르신 식사량이 줄고 체중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양사에게 식단 조정을 요청했지만 영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료가 그대로인데 제가 무슨 수로 새로운 맛을 냅니까? 하지만 최 이사는 만족했습니다. 한 달 식재료비만 2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연말 결산이 기대되네요.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쌓인 진공 포장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글씨로 적힌 시니어 영양조리식. 그 팩들은 너무나 정연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획일적이었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 인사팀은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환자 비율을 1:6에서 1:8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야간 근무는 1:12까지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 이직률이 낮으니 업무 강도를 높여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간호스테이션의 근무표를 보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처럼 꽉 찬 근무 일정에 이름 하나를 더 끼워 넣는 건 이미 과부하가 걸린 전선에 플러그를 하나 더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합선, 즉 쇼트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이미 원가 절감에 동의했고 하반기부터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이사회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입소율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원상복구하자.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다시는 닫을 수 없는 지옥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식판에 퉁퉁 불어터진 잡채가 나온 날부터였을 겁니다. 그날 점심 이정호님은 유난히 식사 속도가 느렸습니다. 당면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어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젓가락으로 밥알을 깨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 달 내내 그는 식판을 30%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체중 기록을 보니 입소 때 67kg쯤이었던 몸무게가 62kg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보양식을 권했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깝게 버리지 마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토할 것 같아서 못 먹는 거라는 걸요. 기름진 국물, 비린내 나는 고기, 아무 맛도 안 나는 채소, 평생 우편 배달부로 비바람을 맞으며 일해온 그는 입맛이 까다롭진 않았지만 거짓된 맛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못 먹겠다고 하면 정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외에 배변 문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도네시아 국적의 요양보호사가 간호 스테이션으로 와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307호 어르신, 똥 쌌어요. 근데 저 너무 바빠요. 어르신이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즉시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고 바지 한쪽이 젖어 있었습니다. 눈은 바닥을 향해 고정된 채였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배를 누르시지 그러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분 동안 눌렀어. 아무도 안 와서 내가 해보려다가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나려던 그는 미끄러운 바닥에 중심을 잃고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다진 상태였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넓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한마디 했습니다. 원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여기를 더럽혔네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간호 일지에는 야간 낙상,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특이사항 없음을 지우고 빨간 펜으로 지속 관찰 필요, 호출 응대, 지연 엄중 문책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님의 변화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변비를 막으려면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그는 목이 안 마르다며 거절했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가 그의 물병이 거의 줄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밤에 소변 보는 게 귀찮아서 그러시냐고 묻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대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벨 눌러도 아무도 안 올까봐 또 넘어질까봐 그러시는 거 압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바빠서 그래도 물은 드셔야 해요.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가 목을대를 한 번 움직이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를 못 믿는 겁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낙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저는 여기서 남한테 폐 안 끼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물 안 마시는 건 한밤중에 사람 불러내다가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서 그럽니다. 아가씨들 바쁜 거 알아요. 나도 사람 부려봤고 나도 늙어봤소. 내가 점점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간다는 거 나 스스로 압니다. 그 마지막 말이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침대를 간호 스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방으로 옮기고 벨이 울리면 무조건 307호부터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직접 야간 당직을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챔질 처방으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가 또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층당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30명의 입소자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야간에 기저귀 케어나 체위 변경이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요양보호사들은 손 씻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필리핀 직원 한 명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안 도와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누구 똥기 저기부터 갈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빗발치는 호출벨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돕고 싶어도 소리보다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최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흔한 일입니다. 물을 안 마시는 건 본인의 선택이고요. 우리가 너무 과잉 보호할 순 없습니다. 제가 그를 쏘아보며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김 원장님, 이상은 알겠는데 우린 기업입니다. 계속 굴러가려면 효율이 우선입니다. 그날 효율이라는 두 글자가 돌덩이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건물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3층 복도등 하나가 나갔는데 수리 요청 쪽지가 붙은 지 3일이 지났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어두운 복도 아래가 바로 이정호 님이 넘어졌던 곳이었습니다. 바닥에 난 작은 긁힌 자국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업계에는 야간 당직 한 명이 콩팥 하나를 못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소변, 변비, 갈증을 호소하는 노인들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면 결국 사고가 터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속설이 우리 요양원에서는 현실의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월, 우리는 간호 인력을 또다시 감축했습니다. 야간에는 간호조무사 한 명이 층 전체를 맡고 지원 인력은 층을 돌아가며 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사람을 갈아 넣는 구조라고 항의했지만 최 이사는 비영리 재단이 아닌 이상 이 정도면 인력이 충분하다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근무 일지에는 응답 지연, 응답 불가, 스스로 화장실 이용 권장 같은 문구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인 요양보호사들은 몇 달을 못 버티고 나갔고 그 자리는 급하게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로 메워졌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그들과 어르신들 사이에는 소통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똥싸, 오줌싸, 말해. 존칭도 없는 서툰 한국말은 가장 은밀한 돌봄의 현장에서 노인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화를 냈고 직원들은 억울해했습니다. 간호기록지는 체크리스트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몸 닦기, 뒤척임 도움, 기저귀 교환, 정서 안정. 오늘 웃으셨나요?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기계적인 체크 표시만 남았습니다. 저는 매주 야간 불시 점검을 나갔습니다. 어느 새벽 3시 이정호님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물통은 비어 있었고 그는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원장님, 물 한 모금만 주소. 제가 급히 물을 떠다 드리자 그는 얼음을 씹듯 아주 천천히 삼켰습니다. 요즘도 물 안 드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 끼치기 싫어서. 아가씨들 너무 바빠. 그러다 탈수 와요. 탈수 오면 오줌 덜 누겠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 해도 되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가 저를 보지 않고 툭 던졌습니다. 원장님, 나 죽으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짐이 되기 싫어서 그냥 견디는 겁니다. 저는 복도에서 울리는 간헐적인 호출벨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소리는 누군가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일까? 아니면 작별을 고하는 소리일까? 다음 날 소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가벼운 요로 감염. 저는 야간 담당 간호사에게 고위험 군인이 3시간마다 체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혼자 30명 봐요. 노력은 해볼게요. 그 후 저는 최 이사로부터 내부 문건 하나를 받았습니다. 비급 간호평가 결과에 따라 인건비 5% 추가 절감 제한, AI 감지 센서 및 스마트 매트리스 도입으로 대체.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감지 센서? 그분한테 필요한 건 물 떠줄 사람이지 삐딱하게 누웠다고 알려주는 기계음이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아침 6시까지 간호 스테이션을 지켰습니다. 배관 울리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노인들의 마른 기침,
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정호님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에 떠밀려 살아있다는 의지를 스스로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수요일 새벽 4시 반, 야간 근무자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307호 고열 38.8도, 물리적 해열 조치 중. 저는 눈을 뜨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열 때문이 아니라 대상이 이정호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입사 2주 차인 필리핀 직원 에밀리였습니다. 어르신 상태 어때? 말 안 해요. 이마 닦아줬어요. 땀 많아요. 약은? 당직 간호사는? 오늘 간호사 휴무예요. 저 혼자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요양원으로 달렸습니다. 아침 7시 3층 병실 문을 열자 약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매캐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새벽 3시 고열, 약 미복용, 식욕 부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침대 위의 사람은 평소에 단정하던 이정호님이 아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고 눈 언저리는 내했으며 입술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옅은 신음만 내뱉으며 양손을 가슴팍에 잔뜩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빨리 119 불러. 아니, 구급차 기다릴 시간 없어. 내 차로 간다. 10분 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혈압과 체온 기록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저는 침묵의 꼬리표가 붙은 보호자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삽관, 체열, 수액투여, 응급처치는 빨랐지만 차가웠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세요. 시설장이시라고요. 심각한 탈수입니다. 전해질 불균형에 저나트륨 혈증, 염증 수치는 폭발 직전이고 신장 수치는 어제보다 3배나 뛰었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요. 폐혈성 쇼크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의사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상태면 24시간 넘게 고열에 시달렸을 텐데 해열제도 항생제도 안 쓰고 심지어 물조차 제대로 공급이 안 됐어요. 이 시간만 늦었으면 바로 사망했을 겁니다. 점심 무렵 아들 이민석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충혈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과잉 진료가 아니라 방치돼서 폐혈증 온 거라면서요? 당신이 원장 맞죠? 김영수 씨? 아버지가 입원할 때 당신 믿는다고 했어. 당신은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 남들보다 더 오래 방치해서 죽이는 게 다른 건가? 아버지가 당신네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원장은 말은 번지르르한데 기계는 낡아빠졌다고 했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결국 당신들이 그 고장난 기계였어.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구부정하고 창백한 죽지 못해 사는 죄인 같았습니다. 밤 10시 반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발성 장기 부전, 말기 상태로 연명 치료 중단 결정, 임종 준비하시라고. 병실에 들어가니 이정호님은 눈을 감은 채 기계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그 낡은 나무 가방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구겨진 우표책과 아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가 이미 떠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상석에 앉아 투자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정호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힐끔 보더니 마치 누가 불 끄는 걸 깜빡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차피 요양원은 편도 티켓인 거 아시잖아요.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원래 늙고 늙으면 죽습니다.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으니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건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최 이사는 보고서를 덮고 깍지 낀 손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김 원장님, 여긴 병원이 아닙니다. 기업이에요. 우린 이미 다른 곳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살릴 순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그를 보며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숫자가 아닙니다. 원가도 아니고 성과 지표의 307도 아닙니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우리를 믿어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이상적이시네요. 세상은 이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 1년에 수십 건씩 있어도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돌봄의 한계지 범죄가 아니라고요. 저는 말없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사직서입니다. 그리고 지분 회수 요청서고요. 그가 그제야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심입니까? 지금 2차 투자 유치 준비 중인데 지금 빠지시면 압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왜 못 남는지 모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직서에는 단 몇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꾹꾹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나는 돌봄이 사람을 보는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오직 예산, KPI, 센서만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돌보는 척할 수 없다. 이정우님의 죽음은 내가 가장 경멸했던 관리자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무실을 나올 때 복도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늘 푸른 낙원이라는 글자가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간판을 걸 때 어머니 사진을 보며 엄마, 이곳이 엄마의 젊은 날을 기억해 줄 거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조차 그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걸요. 저는 낡은 배낭 하나와 노트 한 권, 색 바랜 간호사 유니폼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 제 옷깃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더 이상 늘 푸른 낙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마포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는 좁지만 매일 2시간씩 햇볕이 들어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등나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가끔 그 의자에 앉아 지난 3년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수십 년을 바쳐 사람 돌보는 법을 배웠지만 불과 2년도 안 되어 건물 전체를 제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좋은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산표, 원가표, 효율표가 홍수처럼 밀려올 때 그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많은 노인이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숫자로 취급받으며 서서히 포기하게 됨으로써 죽어가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밥을 먹고 등을 닦아줄 사람 하나 부를 수 없고 모두가 당신을 307호라고 부른다면 당신도 스스로를 살아있는 시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말이 많던 노인이 말수가 줄어들고 매일 산책하던 분이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오래 살고 싶다던 분이 빨리 가는 게 낫겠다고 변해가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건 병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요양원을 찾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인테리어가 얼마나 화려한지, 인터넷 평점이 몇 점인지는 보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첫째, 점심시간에 가서 냄새를 맡으세요. 직접 가봐야 압니다. 매일 똑같은 음식 냄새가 나는지, 기름전 내가 나는지, 국에서 고소한 향이 아니라 짠내만 나는지, 주방이 좋은지는 사진이 아니라 당신의 혀와 코가 알려줍니다. 둘째, 오후 2시에 예고 없이 방문해 요양보호사의 표정을 보세요. 그들이 지쳐 보이고 발걸음이 숨가쁘게 빠르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바쁘면 노인들은 방치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과로 앞에서는 친절을 잃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눈을 보세요. 그 눈에 생기가 있는지, 아니면 공허함과 두려움이 있는지. 좋은 곳의 노인들은 눈에 빛이 있습니다. 나쁜 곳의 노인들은 밥을 기다리고, 잠을 기다리고, 누군가 데려가기만을 기다립니다. 넷째, 화장실을 보세요. 정말입니다. 변기물은 잘 내려가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 비데는 작동하는지, 인간성을 확인하려면 샹들리에가 있는 로비가 아니라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곳을 봐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성을 인간미로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곳이 우리는 최신 매뉴얼을 따릅니다. AI 케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겁니다. 하지만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물 한 잔 다 드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온기 없는 전문성은 비전문성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건 돌보는 척 하면서 기계만 돌리는 것이니까요. 가끔 옛 동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후회하냐고요? 네, 후회합니다. 진심만 있으면 자본의 논리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제 관리하에 돌봄이라는 단어가 작업으로 변질되게 둔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목격한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분노하고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예민해지고 더 깐깐해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혹은 부모님을 위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제도나 광고를 믿지 말고 여러분의 눈과 코, 그리고 직감을 믿으십시오. 노인은 숫자가 아니고 돌봄은 타임카드를 찍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바쳐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실 곳을 찾고 있다면 부디 이정호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307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위 있게 늙고 싶었지만 우리가 질질 끌고 가다 죽게 만든 한 인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마음이 무거우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요양원이 극히 일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척했던 일상일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돌보는 곳을 찾는 게 가능은 한 걸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요양 시스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의하든 반대하든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서로 이해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부모님을 위해 혹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웰니스 라이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안심하고 노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